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랑 문제가 섞여 있어서 지난주 거 좀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습니다. 틀린 것. 위험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위험의 개념 구별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예요. 위험들의 개념. 그래서 1번은 위험의 개념.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 부른다. 그래서 2번부터는 유동성 위험, 3번은 이자율 위험, 4번은 사업상 위험, 5번은 법적 위험들의 개념 물었는데 지금 문제에서도 보시면 이 문제가 투자의 위험이잖아요. 투자의 위험. 그럼 투자의 위험에서는 이자율 위험이라는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인플레 위험이라 불렀던 게 이자율 위험과 동의어라고만 설명을 드린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인플레 위험으로 안 묻고 뭐로 물었어요? 이자율 위험으로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틀린 거. 2번 유동성 위험은 개념이 뭐였어요?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얘가 잘 안 팔리니까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건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유동성 위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개발론 가서 배우실 비용 위험이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 위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이자율 위험은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이해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니까 변동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인플레 위험 또는 금융론에서는 이자율 위험. 그래서 뭐 같은 얘기니까 맞는 거로 보시고 4번에 있는 사업성 위험은 내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위험을 이걸 사업성 위험이라고 정의했고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내 투자 수익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틀린 건 2번만 틀렸습니다. 2번은 다음 표를 보고 총 투자액이 10억 원. 그럼 이 총 투자액 10억 원은 뭘 준 거예요? 투자 자본 준 거예요. 투자 자본. 투자 자본이 10억일 때 수익의 기대치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해보세요? 수익률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두 가지를 구하라고 물었는데 일단 뭐 구하래요? 수익률 구하래요. 수익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투자 자본분의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구하면 되는데 이 순수익을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상황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서로 같대요. 다르죠. 순수익으로 뭐를 준 거예요? 순영업소득 줬죠? 근데 그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불황일 때, 호황일 때 또는 뭐 보통일 때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 서로 다른 걸 이용해서 뭘 구해봐야 돼요? 기대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수익의 기대치인 기대수익 구하라는 겁니다. 기대수익. 그래서 기대수익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기대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대수익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지면 기대수익 또는 기대수익률을 구해라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뭐 하시면 된다? 가중평균하라고 했습니다. 가중평균. 아까도 설명드렸던 꼭 풀어야 될 계산 문제 가중평균하는 방법. 그럼 가중평균은 어떻게 하신다?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그때 수익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 불황 20%니까 0.2 가중치 부여한다는 건 곱하라고 그랬죠. 그때 수익률이 주어졌으면 되는데 수익률이 안 주어지고 여기서는 그냥 뭐가 주어진 거예요? 기대 수익 얼마? 9천 더하기 보통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 60%니까 0.6 곱하기 그때 수익 1억 더하기 호황이 발생할 확률 0.2 그러니까 수익 1억 1천.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구했던 거? 수익률로 구했던 걸 그냥 뭐로 준 거예요? 수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298이니까 1,800만 원 더하기 6천 나오겠죠? 더하기 2,200만 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더하면 4천이고 6천 하니까 1억 나오네. 그럼 이게 뭘 구한 거예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기대수익 구한 겁니다. 기대수익. 그러면 기대수익은 얼마? 1억. 투자된 돈은 10억. 그럼 기대수익률은 10%. 가중평균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그 답은 3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기대수익을 구하든 기대수익률을 구하셨든. 답은 3번입니다. 3번 틀리신 분은 오늘부터 빨리 외워요. 이거 이렇게도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년에 우리 또 봐야 돼. 별로 안 보고 싶잖아요.
내년에 보지 마요, 우리. 내년에 뵙는 건 언제쯤? 이제 나중에 한 4월 달쯤 돼서 수강생들 이제 응원하러, 후배들 응원하러 떡 싸들고 좀 오세요, 떡 싸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맛있는 거를 사갖고 오세요. 맛없는 거 사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혹시라도 저 수업날 오실 거면 뭐지? 그 수수팥떡 이런 거 사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꿀떡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갖고 오세요. 3번 다음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 임대 단위수 곱해서 계산한 A는 가능 총소득이죠. 시험에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동의어는 가능 조소득, 임대 뭐 잠재 총수입 있는데 그냥 시험 문제 그렇게 내요.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다음 B에 들어갈 건 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 빼고 기타 소득 더해서 구하는 B는 유효 총소득이죠, 뭐예요. 거기서 영업경비 뺀 C는 순영업소득. 그럼 답은 5번. 틀리면 큰일 납니다. 4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3번하고 똑같이 그 영업현금흐름 구하는 과정인데 조금 접근을 다르게 낸 거죠.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3번에 있는 것처럼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은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거기에서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예요?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유효 총소득 위에 있는 항목이냐 밑에 있는 항목이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묻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구하는 식 물어보는 거죠. 뭐예요? 구하는 방법. 그러면 처음에 있는 임대료 수입은 뭐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소득 구할 때 필요해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 위에 있죠. 그럼 필요한 거네. 두 번째는 영업소득세는 훨씬 밑에 있잖아요. 세전값 다음에서 뺀 거니까.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이자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에 들어가는 거니까 필요 없고. 영업 외 수입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타 소득이죠. 뭘. 그럼 얘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얘는 유효 총소득 밑에 있는 거니까 필요 없고.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두 개, 누구? 임대료 수입하고 영업외 수입. 푸시려면 뭐가 필요하겠네? 3번에 있는 거 외우시는 거죠, 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없어요. 그래서 빨리 외우시는 게 푸는 방법이에요. 5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오피스 빌딩의 현금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매각 시점에 미상한 저당 잔금이 있다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순매도 가격보다 적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대상 두 개. 그렇죠. 순매도액이랑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전이랑. 그러면 아까 매도액 그 지분 복귀액 계산할 때 순매도액에서 예? 순매도액 순이 나왔다는 건 경비는 뺐단 얘기예요. 이미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고 나면 이게 세전이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뭐가 존재한대요? 미상한 저당 잔금이 얼마인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난 값인 세전값은 이걸 빼기 전 값인 순매도액보다 당연히 그 크기가 작겠지. 그럼 1번은 맞았어요. 틀리신 분은 뭘 의심해봐요? 한글을 내가 잘 해독하는가를 의심해봐요. 한글 얘기야, 이거 한글. 이거 알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학개론이 수학이 제일 어렵다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요. 한글이 제일 어려워서 못 풀어. 아는데도 못 푸는 거니까. 2번,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걸 뭐라 그래요? 유효 총소득. 그럼 2번은 빠졌고. 3번,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 들어간다? 영업경비 들어가잖아요. 영업경비. 그럼 만약에 유효 총소득이 순영업소득보다 큰 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만약에 얘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영업경비가 마이너스 돼야 돼. 또는 큰 편이다라의 반대말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그럼 같아지려면 얘가 0이 되면 되죠.
근데 경비가 없거나 오히려 경비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큽니다. 근데 반드시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같을 수 있잖아요. 경비가 한 푼도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 4번 순영업소득은 세전연금 수지와 동일할 수 없다. 순영업소득과 세전 사이에는 뭐 들어가요?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0이 되면 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0이 될 수 있죠. 안 빌리면 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과세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대상이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낼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자 났어요. 그럼 번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면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면세 대상도 아닌 과세 대상이고 적자가 아니면 세금 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될 게 있으니까 세금을 내기 전인 세전연금 수지는 세금을 내고 난 후인 세후연금 수지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외우시는지 묻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오늘 배우신 현금 흐름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6번, 7번, 8번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였다? 문제에서 어떤 돈을 구하라고 주어질 테니까 그 구해야 될 돈에 뭘 찾아라? 이름. 그리고 그 돈의 이름을 딴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은 6번, 7번, 8번이 안 풀리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부터 뭐 열심히 외우셔라. 돈의 개념 외우세요. 지난주부터 외운 거. 그럼 1번부터 가요. 6번에 1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습니다. 1번.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얘 뭘 알아내셔라? 이름. 그럼 얘 이름이 뭐요? 원리금이지 뭘. 문제에서 줬잖아요.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 뭐요? 원리금이죠, 원리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그럼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개수가 누구였어요? 초당상수. 그럼 1번은 빠졌네. 이렇게 푸시면 돼. 2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말은 건너뛰고 뒤에 있는 거 10년 후의 주택 가격.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이 돈의 이름부터 알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현재 5억이요. 현재 5억.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얼마씩? 5%씩 가격이 상승한대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라는 미래에는 그 금액이 얼마 될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뭐예요? 일시불의 내가. 그럼 일시불의 내가를 구할 때 쓰는 개수. 일시불의 내가 개수. 그럼 2번은 맞았네. 3번.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 달성하는 금액.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이게 내가 구할 돈이요. 그럼 눈에 띄는 단어 하나 있어야죠. 뭐 적립.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연금들을 적립하는 게 뭐였어요? 적립하는 게. 적립의 개념. 매년 발생할 연금들을 이자 포함해서 미래 시점에서 합. 그럼 이렇게 연금을 적립해서 구했던 돈이 이름이 뭐였다? 연금의 미래가치 또는 연금의 내가였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이걸 구할 때 쓰는 개수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표현. 4번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10년 후에 1억이 매년 1억씩 발생하는 돈이에요. 그럼 연금이잖아. 근데 얘는 딱 몇 번만 토지 팔았을 때 한 번만 발생하는 돈이에요. 그럼 얘는 뭐로 보셔야 돼? 일시불. 그럼 10년 후에 일시불인 1억이 현재 가치에는 얼마냐 구하는 거니까 이 돈을 뭐란다? 일시불의 현가. 그거 구할 때 쓰는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래서 답은 4번까지는 다 맞았습니다. 5번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 누구랑 역수였어요? 저당상수가 아니라 연금 감채 기금 개수였죠. 아까 저당상수 할 때 나왔잖아요. 저당상수는 누구랑 역수였다? 연금의 현가 개수랑 역수였지. 답은 5번 틀렸습니다. 틀리신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돈들의 뭐를 못 찾아서 그래. 이름. 그리고 답은 되게 쉽게 줬잖아요. 개수들 간의 역수 관계는 3개밖에 더 있나?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랑 역수. 연금의 내가 개수는 감채 기금과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저당 상수랑 역수.
답은 5번입니다. 7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금 얘기했잖아요. 일시불의 내과개수는 일시불의 현가개수랑 뭐? 역수. 연금의 미래가치는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와 역수? 지금 했잖아요. 연금의 내과개수는 누구랑 역수? 감치근개수. 연금의 현가개수는 저당상수 역수. 짝이 잘못 쪄졌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일단 돈의 이름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에서 미래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 이게 뭐예요? 미래에 장가갈 돈 1,000만 원을 적립해 놔야 돼. 그래서 매달 넣는 적금. 그걸 뭐라 그래요? 감치기금. 그럼 이거 구할 때 쓰는 개수. 감치기금 개수. 그럼 3번은 맞았네.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백. 그럼 이 월 불이백이 누구랑 동의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월 불이백이 누구랑 동의요?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에.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돈이 뭐예요?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 그거 구할 때 쓰는 개수? 저당상수. 5번. 미상한 저당잔금. 이 돈이 대표적인 무슨 돈? 미상한 저당잔금. 대표적인 연금의 현가. 아까 수업 시간 했잖아요, 처음에. 첫 시간에. 외우세요, 그냥. 방법이 없어, 이제는. 미상한 저당잔금은 대표적인 무슨 돈? 연금의 현가. 그거 구할 때 쓰는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아까 처분시 지분복귀 계산할 때 아까 문제 풀면서 있었네.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잔금 빼면 세전값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미상한 저당잔금이 대표적인 어떤 돈이라고 그랬어요? 연금의 현가라고 그랬지. 그럼 이 연금의 현가에 해당하는 미상한 저당잔금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원리금에다가 뭐 곱해라? 왜 저당상수를 곱해? 책 피세요, 책 펴. 얘기할 필요 없어. 책 피세요. 수업 들은 지 지금 3시간도 안 됐어요. 문제 풀어보신 거 아니야, 이거? 혼자 풀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토요일 날 수업 듣죠, 다? 토요일 날 수업 들으셨죠? 6일 날. 명절 전에. 계속 들으세요, 앞으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런 식이면 공부 못해요, 이거. 책에 몇 페이지예요? 367페이지 설명할 때 미상한 저당잔금이 대표적인 무슨 돈이라고요? 연금의 현가 써놨잖아요. 그럼 그 연금의 현가를 어떻게 구한다? 원리금에다 뭘 곱해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서 써 놓으시긴 하셨지? 그 다음에 그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대출금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상수. 왜 이렇게 1,000원학원만 오면 목소리가 커지나 모르겠어. 평소에 이렇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원리금 구하는 식이니까 여기다 뭘 곱해라?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라.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상한 저당잔금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2번. 8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아마 작년 문제일 거예요. 작년 문제. 1번.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뭘 구한 거예요? 내가 타는 적금액 구하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그랬어요. 타는 적금. 그럼 적금 탈 때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매달 50만 원씩을 적금을 넣으면 처음에 붙은 50만 원에 뭐가 붙고 이자가 붙고 그럼 그 이자 붙은 돈에 또 뭐가 붙어?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죠. 그러면 그걸 뭐라 불러요? 복리라고 그래요. 복리.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게 내가 구할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 구할 때 필요한 거? 저당상수.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이게 내가 구할 돈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뭐라 부른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 3억을 어떻게 모은대요? 매월 말 적금 부어서 구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넣는 적금액 구하라는 거예요. 넣는 적금액. 그럼 이게 뭐예요? 감채기금이요. 감채기금. 그럼 이 감채기금을 구할 때 필요한 개수? 감채기금 개수죠. 그럼 감채기금 개수는 누구의 역수였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가 아니라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죠. 그러니까 3번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3억 원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하셔야 돼?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누구의 역수?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돈의 이름 못 찾아서 그래요. 돈의 이름. 돈의 이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외우세요, 그냥. 지금부터. 다음 달 되면 이거 외워질 것 같아요? 안 외워져요. 지금부터 안 외우시면. 설명 한 번 더 들으면 이해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외워야 된다니까. 최대한 빨리.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투자론에서 배운 내용 지난주에 배운 건데 오늘 금융론 설명하면서도 나오잖아요.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매월 말 50만 원씩이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50만 원이 들어오는 뭐예요? 연금이죠, 연금. 근데 그 연금을 언제 시점에서 합한대요? 현재 시점에서 합한대요. 이걸 두 글자로 환원이라 부르고 이렇게 환원해서 구한 돈을 뭐란다? 연금의 현가. 그럼 이 연금의 현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아까도 했지만 연금의 현가 개수는 누구랑 역수다? 저당상수랑 역수를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저당상수의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번 상환 비율은 돈 갚은 비율이고 잔금 비율은 남은 돈의 비율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얼마 돼요? 1 되겠죠. 뭐. 틀린 건 3번 맞습니다. 9번 수익성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 이 문제를 갖다 드린 이유는 이걸 풀어서 맞추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보이면 어떡하셔라? 빨리 풀지 마시고 도망가시라는 얘기요. 풀으려면 이거 시간 최소한 3, 4분은 걸리실걸요? 만약에 풀었다고 한다면. 수익성지수법입니다.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 그러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A, B, C, D라고 하는 사업들의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풀으려면 뭐를 직접 구하셔야 돼? 수익성 지수 구하셔야 돼.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했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죠. 나눈 거. 그러면 그 값들을 실제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표가 문제에서 표가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사업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현재 현금 지출. 근데 언제 들어온대요? 13년 1월 1일. 그 다음에 얘는 현금 유출. 현금 유입, 죄송합니다. 현금 유입. 얘가 13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그 뒤에 말, 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이다. 그럼 이건 뭘 준 거다? 현재 가치 구해야 되니까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 준 거고, 할인율은 연 10%다. 이거는 현가계수에 대한 R값 준 거예요. 그럼 현금 지출 13년 1월 1일이라는 건 이건 언제 돈으로 봐라? 현재 돈. 그 다음에 현금 유입 13년 12월 30일이라는 건 정확하게 1년 후에 미래 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까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문제랑 똑같죠. N값 주고 R값 주고 1월 1일이 현재 돈, 12월 30일이 미래 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니까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 써놓을 칸을 하나 만드세요. 없잖아요, 지금. 수익성 지수 쓸 칸을 하나 표에다 만드세요. 그냥 문제표 상에. 제일 만만한 게 요 중간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현금 지출은 1월 1일에 발생하는 돈이니까 이미 언제 돈? 현재 돈이잖아요. 현재 돈. 그럼 얘는 현가 계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금 유입은 정확하게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럼 얘를 언제 돈으로 환산해야 돼? 현재 돈으로 환산해야죠. 그럼 현재 돈 써놓을 칸을 하나 만드세요. 맨 끝에다가. 실제로 그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현금 유입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이건 미래 돈이니까. 근데 얘는 몇 번밖에 안 들어온대요. 1년 후에 딱 한 번 들어온대요.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그럼 얘는 일시불이죠. 그럼 미래 일시불을 1월 1일 현재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려면 여기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얼마?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곱하시면 돼. 그래서 N이 얼마로 주어진 거고? 1.
R은 0.1 주어진 거죠. 10%니까. 그러면 1.1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각각. 그럼 1.1분의 1을 곱한다는 건 다 얼마로 나누시는 거랑 똑같다. 1.1로 나누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A는 현금 지출이 얼마래요? 100만 원. 생략할게요. 만 원은. B는 120, C는 150, D는 170. 얘는 현재 돈이니까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 돈. A는 120, B는 130, 그 다음에 180, 200이면 이 돈들을 다 언제 가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이걸 다 얼마로 나눠라? 1.1로 나누라는 거예요. 120이 아니라 121만 원이네. 121만 원. 그러면 이거 1.1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10만 원 나오죠. 그럼 이걸 1.1로 나누면 118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걸 1.1로 나누면 163 이렇게 나와. 얘를 1.1로 나누면 100 계산 안 해봐서 그래요. 저도 181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뻥쳐도 저는 못 올라. 그냥 하셔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해진 요거를 뭐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거로. 그러면 그게 수익성 지수니까. 그럼 얘는 나눠보면 얼마 나온다? 1.1 나오죠. 얘는 120으로 118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뭐 0.9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정확하게 모른다 치고. 그 다음 얘 계산해보면 163을 150으로 나누면 1.06 이렇게 나와요? 08? 8.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1.06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수익성 지수 구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데 빠르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한 2분? 그럼 거기서 끝나? 아니요. 1번부터 5번까지 또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빨리 풀어야 몇 분 걸리겠다. 한 3, 4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셔라? 풀 줄은 아는데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그러라고 설명드리는 문제예요. 그럼 해볼게요. 실제로 풀어봤으니까. 1번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A는 1.1, B는 0.9니까 크죠? 그럼 1번은 맞았어. 2번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C는 1.08, D는 1.06.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럼 2번도 맞았어요. 이제 슬슬 걱정돼. 이거 시간 너무 써 죽겠는데. 3번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A 사업에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 얼마? 1.1. B까지 하면 얘는 수익성 지수가 더 낮은 애니까 두 개를 평균 내보면 A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값이 작아지겠죠. 수익성 지수는 수익률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더 A에만 투자하는 게 더 어때요? 크죠. 그럼 3번은 맞았어요. 4번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D에만 투자하면 얼마? 1.06. 근데 D와 C를 같이 투자하면 이걸 합치니까 평균값은 얘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1.07로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D 사업에 투자하는 게 C와 D를 결합한 것보다 수익성 지수는 더 큰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작죠. 그럼 4번이 틀렸네. 5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0.9 나오는 얼마? P죠, P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국어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거 하려면 이걸 다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계산해봐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이런 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 무조건 찍고 넘어가세요. 향후 안 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건 투자안이 몇 개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잖아요. 하나만. 하나의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 아니, 내부 수익률 2개 구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투자안을 몇 개 줬어요. 4개 구했으니까 시간이 4배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어떡한다? 무조건 간편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10번은 다른 거 아니고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와 고려하지 않는 애의 문제예요.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는 딱 2개밖에 없었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과 현가외시간법.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다시 누구 들어가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러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순영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왜? 얘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들어가니까. 근데 5번 가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얘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묻는다니까? 이 별거 아닌 거. 그럼 나머지는 1번은 회계적 이익률법의 개념 제대로 설명해 놓은 거고 2번은 내부 수익률의 개념 설명한 거고 4번은 순영가법에서 투자안이 하나만 있을 때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지만 0보다 작으면 투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책에는 없는데 시험 문제 진짜 자주 나와요. 얘는. 정리해 두세요. 반드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배부르시겠습니다. 큰일 났네. 장수하시겠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나올 거예요. 투자론 얘기가. 그래서 투자론은 시간 날 때마다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수업하는 거 들으세요. 보니까 토요일 날 다 와서 들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 들으세요. 많이 시간 나시는 대로.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민법하고 개론만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면 더 좋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 봐야 돼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와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집도 멀으세요. 오시는 분이 광주뿐이요. 광주에서 일부러 천안까지 오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서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수업 들을 때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학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용우 교수님이 제가 수업했던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알고 들으셔야 돼. 왜냐면 기본서로 수업 안 한다며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집 같은 거로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건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잘못하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뒤죽박죽 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항상 구분해가면서 지금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인데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면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날 혼자서 개론 공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내서 한 3시간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광주 분이신데 더군다나 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 학원 팽개치고 오시는 거니까 일부러 신경 쓰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